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이 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주택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또 주택 취득 후에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기를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집값,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인데 이게 시장이 좀 잘 먹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저희는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허위 테러 협박의 심각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머니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은 비싸서 못 먹는 국민 생선입니다. 국민 생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고등어죠. 밥상 물가 오르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고등어도 맘 편히 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요즘 마트 가셔서 고등어 가격 확인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요. 지난 22일 기준 고등어 소비자 가격 마리당 4,416원으로 작년보다 14%나 올랐습니다. 냉동 염장 고등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냉동 제품 소매 가격 마리당 3,979원 11% 상승했고요. 염장 제품은 한 손당 6,822원, 작년보다 무려 42%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고등어가 잘 안 잡혀서,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고등어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고도 넉넉한데요. 49,158톤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4%나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생산량도 늘었고 재고도 넉넉한데 넉넉한데. 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게 큰 고등어이거든요. 바로 이 큰 고등어가 없어서입니다. 지난달 국내 최대 고등어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거래된 물량 중에서 이 중대형 물고기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했는데요. 작년 같은 달엔 이 비율이 12.8%였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중대형 물고기 비중을 비교해봐도 올해는 3.6%에 불과해서요. 지난해 17%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형 사이즈 큰 고등어가 사라지면서 값이 폭등한 건데요. 왜 예전과 달리 이렇게 큰 고등어가 귀해졌을까요? 네, 보통 고등어는요, 이 부산과 가까운 동해 남부 쪽에는 아직은 덜 자란 고등어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요. 큰 고등어의 경우에는 제주 해역 인근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큰 고등어를 잡는데 이 기름값이 발목을 잡은 거죠. 고등어를 어획하는 배는 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유가가 오르니까 이 고등어 잡이 배들이 멀리 나가지 못한 채 이 조업 지역을 동해 남부 쪽으로 한정했고요. 그러면서 이 큰 고등어를 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기후위기로 인한 고수온 현상도 중대형 물고기가 자취를 감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 오른다, 밥상 물가 오른다. 저희가 한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고등어를 비롯한 밥상 물가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랍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아파트 아닌데 3.3제곱미터당 1억 원입니다. 아파트가 아닌데 3.3제곱미터면 평당 1억이라는 건데 네. 이건 어떤 부동산이에요? 바로 빌라 가격. 빌라. 네. 사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이 빌라의 가격은 조금 이 흐름에서 비껴나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매물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 통계에 따르면요. 서울 빌라 매매가는 지난 6월에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파트 상승률 2.51%를 앞선 겁니다. 올 상반기 누계 상승률도 빌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빌라는 이 기간 8.17%가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수 상승률 6.85%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 지역 빌라의 3.3제곱미터당 가격과 거래량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2분기 이 서울 지역 빌라의 3.3제곱미터당 가격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7% 상승했고요. 거래량도 9,175건, 직전 분기보다 33.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빌라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빌라는 이 전세 사기에다가 아파트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이 같은 상황이 역전된 것에 시장에서는 이 서울의 성수동이라든지 한남동 같은 재개발 유망 지역의 빌라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 성수 전략구역 내 빌라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도 한데요.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구역 내는 물론이고요. 인근 지역의 빌라까지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이 빌라는 제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 기대감 또 규제의 틈새 효과가 빌라 가격을 끌어올린 셈인데요. 한편 이 같은 서울 지역 빌라 가격 상승에 실수요자인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동네가 뭐 성수동이나 네. 한남동 그 중심으로 뭐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10명 중 8명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10명 중 8명이면 뭐 대다수가 원한다는 그렇죠. 건데 이건 어떤 사안이에요? 이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에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동결 응답은 45.2%, 인하를 원한다는 응답은 35.1%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서 부담된다는 응답도 77.6%에 달했는데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네,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이 건강보험료 추이는 어땠나요? 이 건보료율은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7.09%,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6.86%였는데요. 이듬해에는 6.99%, 2023년에는 7.09%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묶여 있는데요. 올해 건보료율은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현재 8%인 이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응답이 54.1%, 긍정적 응답이 32.3%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 찬성 의견보다는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서 경총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더욱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급성장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네. 이 비만 치료제 대표적으로 위땡땡 이거 네. 뭐 주사 맞았네, 뭐 맞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뭐 제 주변에도 사실 이 위땡땡 W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다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 W 비만 치료제로 대표되는 이 국내 주사형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이 W 비만 치료제가 국내 출시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한 처방 전수를 보니까 모두 39만 5,3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국내에 출시된 지난해 10월 처방은 11,368건이었지만 지난 5월에는요. 8배에 가까운 88,895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상반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718억 원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분기 비만 치료제 매출을 보면 1,0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3%나 뛰어 올랐고요. 2분기에는 1,633억 원, 무려 203.6%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다른 비만 치료제죠. M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과 더불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이 아닌데 이걸 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주변에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면 우려되는 점도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오남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W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BMI라는 건데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아니면 27에서 30 사이이면서 이 고혈압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가 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미용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과잉 처방되고 오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처방 대상인 비만 환자가 써도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등의 이상 반응이 적지 않고요. 또 심하면 급성 췌장염이나 담석증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비만 등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처방약일걸요, 그죠? 그래 네, 자기가 가서 처방약입니다. 막 사서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의사는 환자한테 처방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많습니다. 거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많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남용 우려가 계속해서 네.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의사가 처방하는데 오남용이 된다. 네. 참. 자,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굵은 빗줄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중서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양의 예보도에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시점 보시면요.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강수폭이 좁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비의 총량은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도 최대 60mm 정도로 많은데요. 영남에도 5에서 40mm 정도가 더 내립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남부는 아직 폭염특보입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면서 차차 완화될 수 있겠지만 습한 날씨에 체감온도는 높게 나타나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렸는데도 서울의 열대야는 계속되면서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31도로 무덥겠는데요. 그 밖에도 강릉 34도, 대구 33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리겠습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또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 또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잠실의 체조 경기장 등 폭발물을 설치해다라는 허위 협박이 하루에 한 건꼴로 이어졌습니다. 8월 15일에도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또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이 이어졌죠. 이 사건들 모두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허위 협박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벌어지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허위 협박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 수백 명이 공포에 떨며 긴급 대피를 해야 했고요. 경찰을 비롯한 많은 전문 인력들이 현장 수색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허위 협박이 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폭탄은 가짜, 피해는 진짜, 멈출 줄 모르는 허위 협박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허위 협박들 인선 씨가 유형별로 나눠봤다고요? 네, 멈출 줄 모르는 허위 협박 첫 번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유행이 된 거짓 테러입니다. 어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언제 폭발하게 될 거다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거짓 테러를 예고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벌어진 허위 협박, 거의 공갈 테러인데 네. 이게 어떤지 그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경찰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경찰 특공대원과 경찰견,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8월 5일 오후 1시 43분쯤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어제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직원 1,000명과 고객 3,000명 등 총 4,000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백화점에 백화점에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걸 터뜨리겠다 이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투입된 경찰 규모만 봐도 얼마나들 놀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S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해당 게시글에는 오늘 S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백화점 현장을 통제한 뒤에 경찰 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1시간 반가량 수색에 나섰는데요. 폭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이거 4,000명이 대피한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작성자는 사건 당일 오후 7시쯤 제주시에서 검거됐는데요. 중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 중학생이 올린 이 글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피해를 본 게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어리다고 처벌을 피해 가나요? 네,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이 경찰이 확인해 보니 사건을 일으킨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소년법상의 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이 학생은 어려서 책임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경우 이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불법 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이 학생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백화점이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기 때문에 국가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백화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편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되면서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5억 원에서 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다고 이 사건을 모방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백화점 폭파 협박 관련 보도 영상이 한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자 그 영상 댓글에 나도 S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댓글을 작성한 건데요. 어허. 이 댓글 하나 때문에 해당 백화점 2곳의 지점이 봉쇄됐고요. 역시나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이 총동원돼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서 이 댓글을 쓴 범인을 결국 붙잡았는데요. 20대 남성이었고 그냥 장난으로 댓글 남긴 거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장난이었다. 이거 어이가 없네요. 어이없죠. 네. 처벌은 장난이 아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됐나요? 네, 우선 이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지는 이런 살인 예고글 혹은 테러 예고글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 시행이 됐습니다.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공중협박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공중협박죄는 기존의 허위신고 시 적용해오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허위 협박이나 이와 관련된 신고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허위 협박과 신고 건수가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사이 약 1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신고 건수도 많고 허위 협박 사건이 늘고 있고 이런데 이 원인이 뭐예요? 네, 전문가들은 이 모방 심리가 작용한 것과 더불어서 심리적 쾌감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온라인 글 하나로 경찰을 비롯한 대규모의 인력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대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쾌감을 즐긴다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자신이 올린 글 하나로 세상이 떠들썩한 것에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 쾌감을 떠나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허위 테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SNS상에 누군가 이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서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건데요. 이 일로 이 해당 패스트푸드 매장과 같은 건물을 이용하는 400여 명이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SNS에 이런 테러 예고글을 올린 이를 붙잡고 보니까요.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인물과 동일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작극을 벌인 이유 뭐였을까요? 알고 보니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해당 패스트푸드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화가 났다. 내가 화가 나서 테러하겠다. 네. 이러고 협박했다. 이건 정말 이게 그 다음에 벌어질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난다고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고양시 한 전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시장에서는 게임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10대 학생이 행사장 대기 인원 가방에 폭탄을 숨겨놨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겁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112에 신고가 이뤄졌고요. 경찰과 군,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서 1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자수한 10대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시 한정판 게임 굿즈를 사기 위해서 행사장 앞에서 대기줄을 서야 했는데 줄을 길게 서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발물 관련 뭐 협박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네.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냥 이거 허위겠지
할 수가 없는 게 그럼요. 사제폭탄 문제가 요즘 또 빈번히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70대가 직접 폭탄을 제조해서 병원에 찾아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병원 대기실 천장 구조물이 녹아내리고 소파와 테이블은 검게 그을렀습니다. 입간판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붙인 종이 상자를 놔두고 간 뒤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 5층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세 번째 폭발 후에는 이제 그 바닥이 울릴 정도였고 비명 소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환자들 대피시키는 그런 그 수칙들을. 이 폭발은 세 차례에 걸쳐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 건물에 있던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종이 상자에는 부탄가스통 4개와 함께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종이 상자를 들고 치과 병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종이 상자에 불을 붙여 병원 출입문 안쪽에 택배라며 그냥 놔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테러라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 70대 남성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2일 광주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벌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병원에 들어가서 미리 택배 상자 안에 준비해온 사제 폭발물을 병원 문 앞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상자가 폭발해서 솟아오른 불길로 치과 천장 일부가 녹아내렸고요. 건물에 있던 100여 명이 폭발음에 놀라서 대피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9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를 묻자 이 70대는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니 저게 그 폭발물의 완성도가 어떻든 간에 저게 터졌고 피해를 입혔잖아요. 네. 그리고 개인이 폭발물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니까 쉽게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정보만으로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폭탄을 제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이 사제 폭탄이 발견이 됐는데요. A씨는 사제 무기 제조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허위겠지 하고 그냥 넘겼다가 그럴 수 없죠. 진짜 폭발물이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참 큰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멈출 줄 모르는 허위 협박.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정체 모를 해외 발신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허위 테러 협박들을 보면 해외에서 건너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자들이 보내는 메일이나 팩스 이런 게 유독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것도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10일 공연장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원래 입장 시간을 넘겼지만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올림픽공원 관리업체 측에 공연장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10분 만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돼 폭탄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공연장 내부에는 대피 명령이 또 내려졌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도 출동했습니다. 1시에 와서 한 4시간? 3시간 기다렸어요. 여기 그늘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더워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조금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이 1시간 동안 공연장 안팎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파로 오후 4시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는 2시간가량 미뤄졌다고 합니다. 야,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이 공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터뜨리겠다. 이거를 팩스로 협박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였겠으며 얼마나 많은 경찰, 공무원, 그쵸. 또 소방관 다 글로 갔을 텐데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팩스로
협박하는 게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7일에도 이 8일 오후 1시 40분 교육기관에 황산 테러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가 경찰에 접수됐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장소나 학교명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전국 교육시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경찰 특공대와 일선경찰서 초동대응팀도 비상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테러 예고와 학교 황산 테러 예고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8월 7일 이 황산 테러 관련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왔고요. 그 3일 뒤인 8월 10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 테러 예고는 실존하지 않는 한국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 다른 이름의 발신자였지만 두 사건의 팩스 번호가 동일했습니다. 일본인 변호사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한국인 변호사를 네. 사칭해서 사칭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 동일 범일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거 잡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점은 이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인 이름으로 테러 협박이 있었던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일본인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 18일 기준으로 총 47건의 테러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있었던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적 팩스, 그리고 광주의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팩스 역시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47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또 그 이 이름으로 협박 팩스가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5일 어제죠.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수신돼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도 팩스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이름을 밝혔단 말이죠. 수십 건의 테러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못 잡은 걸 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맞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직업도 변호사가 맞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이런 테러 사건에 계속 등장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변호사가 과거에 일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던 한 고등학생을 변호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일본 우익의 사이버 테러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그의 명의를 도용한 이런 허위 테러 협박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요.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허위 테러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수년에 걸쳐서 수십 건의 테러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우선 경찰은 일본 측과 공조해서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3회, 형사사법 공조를 5회 요청했고 일본 대사관 관계자와도 공조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국제 공조의 특성상 절차가 복잡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이메일이나 팩스는 흔적이 금방 사라질 수 있고요. 국제 팩스의 경우에는 자기의 발신 위치를 감추고 다른 번호로 우회가 가능해서 용의자의 특정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해외 인터넷 주소로 메일이 발송돼서 범인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은 사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여대의 이메일로 교내에 10kg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이 있었는데요. 발신자는 이 같은 메일을 보내면서 폭탄이 터져 많은 여성이 죽을 것이다.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테러 협박에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해당 여대의 2개 캠퍼스를 4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여대에서도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고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테러 협박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학교 출입을 통제한 뒤에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해당 테러 협박 메일이 해외 인터넷 주소로 발송돼서 여전히 발신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네.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네, 멈출 줄 모르는 허위 협박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낭비되는 공권력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협박 사건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일단 그 테러 부대가 가고 폭파물 처리반 가고 소방 가고 경찰 가고 난리거든요. 지금 공권력이 이렇게 많이 허비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현장 점검하고 이러는 인력만 해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거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찰 특공대만 해도 뭐 테러 작전 수행할 때나 대형 사건 터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간혹 봤던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일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23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전국 경찰 특공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는 900만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의 누적 출동 건수는 395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반 동안의 출동 건수가 그전 7년 동안의 출동 건수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연간 30건에서 80건 수준이었던 경찰 특공대의 출동이 최근에는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특공대 출동 건수가 많아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경찰 특공대의 출동이 늘어난 건 이 해외에서 날아드는 각종 협박 메일이나 정체불명의 우편물로 사회적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대중의 불안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테러, 폭발물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억나는 게 지난해 9월에 네. 야탐역에 무슨 살인하겠다. 거기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하겠다 이런 예고 맞아요. 글이 올라왔을 때 경찰 특공대 투입되고 지금 보시는 저런 특수 장갑차 이런 것들도 막 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의 홍보를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초범이라고 봐주지 말고 금융치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 단 3건의 사건만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다는 건데요. 지난 2023년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7월 26일 한 30대 남성이 신림역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겠다면서 허위 게시글을 올렸고요. 법무부는 이 남성을 상대로 4,37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2023년 8월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면서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에게도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경찰청과 법무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된 건요. 2023년 프로배구단 숙소에 칼부림을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던 피의자에 대한 1,200만 원가량의 소송 단 한 건뿐입니다. 결국에 최근에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단 한 건만 벌금이 확정됐다. 1,200만 원이라고 네. 했죠. 그랬다는 건데 이게 요즘처럼 허위 협박이 빈번할 때는 이걸 좀 강화하고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요즘 말로 참교육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 반복되는 허위 협박에 경각심을 높이려면 민사 청구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막대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그 사이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피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공중협박죄가 올해 신설된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이 공중협박죄 잘 적용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공중협박죄의 본래 목적이 잇따른 폭탄 테러, 흉기난동 예고 사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에 있긴 합니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총 72건이고요. 이 중 48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합니다. 네, 얼마 전에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에 근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5월 26일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상점 인근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폭탄을 만든 뒤에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제폭탄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40여 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제폭탄이 조악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관련 혐의가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아니 그래도 벌금이 600만 원이라뇨. 이거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 이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공중협박죄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높음에도 이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의 처벌은 벌금 600만 원에 그쳐서 법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 약한 처벌은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입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엄정한 양형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치기 소년 알죠? 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반복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 또 이거 또 저런다. 이래서 긴장감이 늦춰질까 봐. 네. 그 만약에 계속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가보니까 아니고 반복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 저거 또 허위겠지. 이러다 진짜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네. 제대로 대응 못할까 봐 이게 또 걱정이에요.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테러 협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정부기관도 세밀하게 수색을 하지만 이 허위 협박이 계속되면 위험에 둔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초동 대응이 지연되거나 대피가 늦어져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허위 협박에 대한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뭐니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한 12분 가까워 오고 있는데 평일 오전 9시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빨간불일까 파란불일까 촉각을 곤두세우죠. 바로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을 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무려 1,400만 명,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3명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이른바 개미라고도 부릅니다. 국내 주식을 하면 주로 동학개미, 미국 주식을 하면 서학개미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요즘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달 12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 1,377억 2,295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화로는요, 무려 192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국내 주식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도 서학개미가 이렇게 많은 거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만 지금 미국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에서는요, 미국 주식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어디서부터 알아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 벌써 퇴근한 줄 알았는데 퇴근 시간을 넘겼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이제 국장은 제법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 미장 말이죠. 환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난이도도 좀 더 높아 보이고 근데 영어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나 이런 싶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미국 주식하는 친구들이 미국 주식으로 수익률도 높고 나 이걸로 돈 더 많이 벌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들 미국 주식이 더 낫대요. 이거 진짜예요? 최근 몇 년간 수익률만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또 그렇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미국 주식의 특징은 뭔지, 또 국내 주식시장과는 어떤 점들이 다른 건지, 초보 서학개미들은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되는지, 그래서 미장은 모르지만 서학개미는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해 봤거든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제평론가가 알려주는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데요. 자, 그러면 궁금증 확인해 보기 전에 톡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예인아, 자니? 그럴 리가. 지금 주식창 보느라 정신없어. 나 요즘 미장하는 열혈 서학개미 됐잖아. 미국 주식
그거 어렵지 않아? 나도 관심이 살짝 가는데 이것저것 챙겨볼 게 너무 많지 않을까? 아, 그렇긴 한데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은 쏠쏠한 수익 아니겠어? 아, 잠은 좀 잘 못 자는데 수익 보면 안 피곤해. 그럼 나도 단타치로 한번 살짝 들어가 봐? 나 종목 좀 추천해줘. 너 그러다 지난번처럼 크게 물리려고? 안 돼. 인선이 너는 일단 미장 공부부터 하고 와.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종목 추천은 이 우정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큰일 나요. 네, 야,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예인이의 종목이 뭔지 살짝 알고 싶겠는데 미국 주식 어떤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이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주식 투자의 본질에 대입을 해서 보면요, 좋은 기업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폰을 만드는 혁신의 아이콘 기업 딱 떠오르는데 네, 있으시죠? 전기차 시대를 연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 딱 떠오르시죠? 뭐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를 석권한 그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젠슨 황이 이끄는 기업. 알죠. 아마 제가 이제 말은 못하지만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산업시장의 판도를 바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들에서부터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또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업 가치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지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이 무려 30조 달러입니다. 30조 원 아니고요. 30조 달러. 네, 한국 코스피의 20배에 달합니다. 일례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S전자가 있잖아요. 이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이 미국 증권 시장에는요, 이 S전자 같은 기업이 수십 개가 상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미국 증시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건데 하루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평균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거래 규모가 300조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젠슨 황이 이끄는 AI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조 원 이상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을 전체 합친 것보다 무려 3배나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단순히 거래 규모가 크고 활발하다는 의미만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활발하면 역시 주가가 오를 여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미국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나 성과에서만큼은 세계 어떤 시장보다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 1위가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응답자의 79%가 그렇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할 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또는 나스닥에 등록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둘의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확실하게 있죠.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거래소들인데요.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 미국 금융가의 상징이죠. 월스트리트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그 시세판 이런 거 보면서 헤드폰 낀 그 분들이 막 바쁘게 전화 통화도 하고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곳, 바로 여기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 핵심 키워드는 클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콜라 생산하는 기업 다 아시겠죠? 네. 또 미국을 대표하는 뭐 세계 최대 유통기업, 뭐 W사가 되겠죠? 이런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과 기업 가치를 가진 우량주 중심의 거래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나스닥의 상징은 혁신입니다. 혁신.
나스닥은 그 출발부터 남다른데 1971년에 출범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전자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은 다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T나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이 대거 상장돼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린 사과폰을 만드는 기업, 뭐 AI 반도체 기업 엔사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것도 바로 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들이었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닥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에도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네, 딱 3대 지수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이제 분류하고 모아서 이거를 이제 지수화한 건데요. 바로 다우존스 지수, 또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중에서도 대형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칩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블루칩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한 유명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M사, 또 미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W사 같은 곳이 바로 전통의 글로벌 기업들인데 바로 이런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S&P 500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모아서 시가총액 가중치로 산출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각 분야별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가 바로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이제 IT,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기업들 3천여 곳을 묶어낸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하자면요,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와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파려고 하려면 당연히 원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M만 깔면 들어가서 M만 깔면은 알아서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거래는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원화 주문 서비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별도로 환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식 계좌에 원화를 넣고 주문을 하면 체결 순간의 환율로 자동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져서 결제와 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환전 절차를 자동화해서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환율은 또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값이 쌀 때 환율이 낮을 때 미리 달러로 바꿔두고 거래하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오를 때는 불리할 수 있으니까 환율 흐름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미국 주식은 그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뭔가 초보 투자자들은 세금을 생각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해외 주식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의 수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인데 이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의 해외 주식을 통해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25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니까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20%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2%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되고 지방소득세 10,000원까지 더해서 총 세금은 11만 원이 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이제 내는 시점은 전에 벌어들인 수익은 다음 해에 신고를 해서 내는 건데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몰라서 초보 투자자들이 이 신고를 빠뜨려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세금 발생했다 이 여부를 알려줘요. 알려주기도 하고 세금 납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혼돈 없이 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미장으로 돈 벌었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세금부터 챙겨야겠네요. 알아야겠네요. 양도소득세 말고 또 다른 세금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배당 소득세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먼저 미국 세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15%를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이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무당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안 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아야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손실이 난 종목은 그 해가 가기 전에 당장 내가 급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잠깐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계산을 할 때 이익이 난 것도 있지만 손실이 난 것도 합산을 해서 합산 수익을 따져서 이제 과세 대상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게 돼서 연말에 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 포트폴리오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팁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 주식도 설명해 주신 대로 워낙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게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뭐 T사를 투자한다고 일론 머스크 SNS만 매일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초보 사학개미 어떤 정보를 또 어디서 찾는 게 좋을지 네. 평론가님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가리지 않고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정석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투자하려는 혹은 이미 투자한 종목의 뉴스들은 꾸준히 챙겨보면서 최신 소식을 좀 꿰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증권사 리포트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이걸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은 게 여기에 투자 포인트, 예상 리스크, 기업 가치 분석, 재무 상태,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매신 뉴스 통해서 종목별 최신 소식 확인하는 게 좋고요. 요즘에 이제 IR 자료, 이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국어로 번역해주거나 요약해주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금리나 고용 같은 좀 거시경제 지표도 미국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같이 챙겨보시는 게 좋은 게 이 주가가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네. 같이 챙겨보시면 훨씬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야, 이걸 하면 세계 정세나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네. 아이고 난 복잡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즘에 너튜브에서 정보를 얻어요. 이 종목 사면 확실하다. 맞아요. 뭐 이거 하면은 몇 배가 오른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걸 사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 수도 있고 틀린 정보가 근데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만 알려주는 정보라는 착각을 주거든요. 그런 정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이미 다 알려진 정보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이용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뭐 너튜브 같은 데서 이 종목 사시면 됩니다. 딱 이겁니다. 이런 정보들은 믿고 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박 난다는 종목, 정말 대박 날 종목은 자기만 투자하면 되겠죠. 왜 남들한테 이걸 공개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내 증시는 그 기업의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당연하죠. 역시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죠. 그 실적 발표 시즌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해요. 1년에 4차례씩 분기마다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잘 나왔다. 그러면 놀라운 실적이야. 어닝 서프라이즈. 그럴 때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많이 실적이 부정적으로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충격받잖아요. 어닝 쇼크. 네, 이럴 땐 또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이런 의미였군요. 그러면 미국 어닝 시즌에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또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하는 게 있는데 미국 그 기업들은 실적 가이던스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실적이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주주들,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게 되게 좋은 문화거든요. 이 가이던스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민감하게 요즘에는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고 한국 증시보다 오히려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이 주가에 그만큼 투명하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 하는 게 더 쉽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돼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요.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을 파악하는 일이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 확인해 볼까요? 톡방 열어주세요. 아유 예인아, 어제 아빠가 산 미국 N사 주식 이거 난리가 났다 아주. 왜? 많이 떨어진 거야? 아니 뭐 전망 좋다길래 이거를 다 갈아탔는데 하루 만에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빠 어떡하냐. 진짜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잘 찾아봤어야지. 아빠 그냥 이거 팔고 바로 딴 거 또 들어가 볼까? 하반기엔 뭐가 좋대니? 또 불안하다고 자꾸 갈아타면 다 손해만 난다고. 알았어. 그래도 저 예인이 너 좋은 정보 있으면 아빠한테 꼭 알려줘. 야, 아이고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너튜브를 보셨나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이거 예인이랑 아예 다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참 이 서학개미 대열에 네. 합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떤 종목 들어갈까? 미국 증시에 관한 전망이 궁금할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 정보가 워낙 많아서요. 뭘 믿고 들어가야 할지 또 어떤 게 중요한지 선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하반기 미국 증시에서 꼭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지금부터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미국 증시 바로 이 부분부터 중요하게 보시라 조언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금리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왜 올 하반기에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 하반기에는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 금리를 좀 주시해 보셔야 되는 거는 금리의 방향이 지금 바뀔 딱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통계적으로 금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증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금리라는 게 우리가 돈 쓰는 이자 아니겠습니까? 네. 투자자들도 조금 더 주식하기 수월해지고 기업들도 금리가 낮으면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의 기지금리 수준이 4.5%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물가 압력 때문에 금리를 많이 높여놨는데 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직 되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올 하반기에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시작했다가 좀 멈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남은 3차례 금리 결정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주식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크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또 시장은 실망감이 위축될 수 있겠죠. 미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또 뭘 볼까요? 네. 그동안 미국 증시를 끌어왔던 가장 큰 원동력을 따지자면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 AI가 너무나 과열돼 있다. 이른바 AI 거품론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우려 속에서 최근에 AI 기업 주가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상황만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투자를 한 곳인데 미국 AI 방산업체 P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주가가 9%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AI 선도기업이죠. N사 주가도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열풍이 시험대 위에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AI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품일지 이거를 따지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뭘까요? 네, 미국 증시는 최근에 한 남자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에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인간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시죠. 맞죠. 아, 이 주식 잘 모르는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거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도 그 파워가 여전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벌이고 있고요. 또 미국 연준에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도 막 대거 풀면서 정말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든 싫든 미국 주가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을 쫓다 보면 미국 증시의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증시뿐이 아니고 코인에서는 저 사람 한마디가 엄청나더라고요. 난리 나죠. 네, 그러니까 금리, AI, 트럼프를 주목해서 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이게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이 서학개미로 변신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제가 지금 그 기로에 있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조금 더 지켜볼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 증시도 마찬가지고 과열되면 일정 기간 일을 시키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일종의 정반합의 원리 같은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미국 증시는 최근 수년간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최고점에 올라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일정 기간 조정은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의 매력 중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재무 구조가 건전한 시장은 조정이 끝나면 또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간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다면 언제든지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미장에 투자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영원히 오른 주식이란 건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해서 자산을 한쪽에만 넣는 건 위험하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격언인데 분산 투자가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과도한 수익 욕심 이게 가장 많은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욕심이 과도하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만들거든요. 장기 투자와 분할 투자를 또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수가와 매도가를 반드시 정해두고 그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조금만 버티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쉽게 말해서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멘탈이 흔들리면 하지 말아야 될 악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배당이 안 나오는데 거의 뭐 배당이 없던데 네. 미국 주식이 있는 사람들 보면 수시로 배당을 준다고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략이 되게 다양하죠. 배당에 초점을 맞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장에 대해서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었는데요. 강원 화천에는 시간당 40mm가 집중이 되기도 했고 경기 포천에는 누적 13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하고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가 조금은 남아있으니까요. 우산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시점 보시면요. 비구름대가 내려가면서 강원 내륙과 호남에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수폭이 좁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이 차이가 크겠습니다.
동일 예상되는 비의 총량 보시면요. 강원 내륙과 전북 서부에 80mm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경기 북동부와 충청 남부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는 5에서 20mm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영남은 앞으로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늦게 시작되는 남부는 아직까지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비가 내리면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습한 날씨에 체감온도는 높게 나타나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렸는데도 서울의 열대야는 계속 이어지면서 11일째 열대야를 보였는데요. 한낮에도 31도로 무덥겠습니다. 그 밖에는 강릉이 34도,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어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벼락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도 밤새 비가 제법 내렸고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비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비를 그대로 맞은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당분간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